자, 21번을 봅시다. 자, 집신벌레 A종과 B종의 개체군 생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종과 B종은 각각 단독 배양을 했을 때와 B종, A종을 같이 혼합 배양을 했을 때의 개체군 밀도를 살펴보게 되면, 자, A는 지금 어떻고 있어요? A는 어때요? 잘 살죠? 근데 B는 어떻게 됐어요? B는요? 저기요? B는 줄어들었다가 아예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경쟁 베타의 원리가 작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 기억번에 A와 B는 포식 피식 관계이다. 자, 포식 피식 관계라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줄어들 때 다시 하나 늘어나고 하나 줄어들면 또 다시 늘어나고 이렇게 교차하는 형태로 개체수가 변해야 되죠. 그러니까 포식 피식 관계가 아니라 그냥 경쟁 관계다. 자, 그러면 A종과 B종의 생태적 지위는 중복된다. 중복되는 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경쟁이 일어나는 거고 경쟁 베타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죠. 디귿번 가와 나에서 A종과 B종은 환경 저항을 받는다. 환경 저항을 받으니까 더 이상 개체군의 밀도가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그림 가는 종 A와 B를 혼합 배양할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되는 쪽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쪽이 있고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 쪽이 있지요. 그러면 가에서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나의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다.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경쟁과 상리공생 중에 하나다. 그리고 K라고 하는 거는 단독 배양했을 때 최대 개체수다. 그러면 지금 가 쪽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단독 배양했을 때의 개체수보다 둘 다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증가한 형태로 나타나죠.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그러면 여기는 상호작용 뭐? 상리공생. 이렇게 보면 되죠. 상리공생. 그러면은 거기에 기억에 들어가야 돼요? 니은에 들어가야 돼요? 기억에 들어가야 돼요? 니은에 들어가야 돼요? 기억에 들어가야 되겠지? 양쪽 다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니은은 경쟁.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기억번 가에서 A와 B 모두 환경 저항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기억이다. 맞죠? 그 다음에 생태적 지위가 같은 두 종 사이에서 니은이 뭐예요? 기억이 상리공생이니까 니은은 경쟁이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또 맞네요. 정답은 5번. 옆에 살려줘. 저기 그 검은 갑옷을 두르고 되게 그 갑옷 속으로 속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인데. 23번에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고 A에서 C는 각각 기생, 상리공생, 편리공생 중에 하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러면 A는 상리공생이라고 하면 되죠. 양쪽 다 이익이니까. 그 다음에 B는 한쪽은 이익인데 다른 한쪽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C는 한쪽이 이익을 받고 한쪽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C가 기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편리공생이 되는 거니까 23번의 기억은 뭐가 들어가야 돼? 이익도 손해도 아니지? 그냥 X 해놓으면 돼요. X. 자, 기억번 A는 기생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은 영향 없음? 맞는 보기죠? 그 다음에 디귿번 나무와 겨우살이. 나무와 겨우살이는 뭘까요? 기생. 그러면 C 해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4번 A에서 F의 생태적 지위를 나타낸 그림. 그죠? 5번인가요? 5번 미안합니다. 5번. 자, A에서 F의 생태적 지위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 E, F 이렇게 있고요. 같은 공간에서 먹이가 제한되었을 경우에 설명. A와 B 사이의 경쟁보다 C와 D 사이의 경쟁이 심하다. 맞나요? 같은 공간에서 먹이가 제한되었을 때. 그러면 A하고 B 사이는 뭐 먹이라든가 공간 거의 겹치는 게 없지. 근데 C하고 D는 먹이가 겹치죠.
그러니까 경쟁이 더 잘 일어나겠죠. C하고 D 사이가. 그 다음에 니은번의 E와 F 사이에서는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있죠. 얘네는 완전히 다 겹쳐지니까. E와 F는 모두 S자형 생장 곡선을 항상 나타낼 것이다. S자형 안 될 수도 있죠. 경쟁 베타의 원리가 작용하면. 그래서 D급번은 틀렸고 기억, 니은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문제들이 어렵지는 않네. 그제? 뒤로 넘어가서 29번으로 가볼게요. 자, 어느 식물 군집을 방형구법으로 조사한 것이다. 우점종은 누구인가? 거기 상대 빈도, 상대 밀도, 상대 피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다 합해보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합했을 때 가장 중요치가 큰 종이 우점종이다. 맞나요? 그러면 민들레는 얼마예요? 민들레는 50 더하기 37.5 더하기 40이니까 127.5의 중요치를 갖는다. 그 다음에 토끼풀은 40, 50, 40이니까 130인가요? 그 다음에 질경이는 10, 12.5, 20이니까 42.5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토끼풀이 우점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2번 살아나라, 살아나라. 자, 30번에 방형구를 이용해서 어느 식물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고 제시된 종 외에 다른 종은 고려하지 말고요. 서식지 총 면적은 단위 면적 1로 계산하고 방형구에 나타난 각 도형 1개는 개체수 1개를 의미한다. 그러면은 민들레의 빈도 나누기 질경이의 빈도 값은 4이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워크북에 30번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하나의 말림미역이 지금 흩날리고 있습니다. 네. 자, 기억에 민들레의 빈도하고 질경의 빈도 계산을 했으니까 뭐 빈도 계산해 봅시다. 빈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빈도 전체 방형구의 수 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의 수. 이렇게 세면 되죠? 그러면은 민들레는 몇 개 나타났지? 방형구 숫자만 세면 돼요. 틀만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맞아요? 8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질경이는 하나, 둘, 두 군데만 나타났네? 두 군데. 자, 어차피 둘 다 전체 방형구 수 몇 개로? 100개죠, 100개. 둘 다 100개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분자만 보면 돼, 분자만. 민들레의 빈도 나누기 질경의 빈도. 8 나누기 2니까 4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의 상대 밀도의 크기, 상대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지? 밀도 전체 면적 분의 개체수 이렇게 되나요? 그지? 자, 어차피 전체 면적은 다 똑같으니까 개체수만 봅시다. 질경이 개체수 하나, 둘. 민들레 개체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토끼풀 개체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인가요? 그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개체수 구한 다음에 어차피 전체 면적은 똑같으니까 나눠주는 값도 다 똑같잖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상대 밀도 계산하는 거니까 밀도가 크면 상대 밀도도 크겠지. 아니에요? 맞죠? 민들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토끼풀, 그 다음에 질경이 이렇게 되겠지? 순서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요. 디귿번에 토끼풀의 개체수는 토끼풀이 나타난 방형구 수와 같다. 토끼풀의 개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토끼풀이 출현한 방형구 수도 6개. 둘이 똑같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맞는 복이고 니은번은 틀린 복이. 기억번은 맞는 복이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3번. 근데 왜 안 보내요? 그랬나요? 뭘 그랬나요? 자기가 안 보내놓고 저 말린 미역 어떻게 했니 저거. 저기
두 분 다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둘이 지금. 둘 다 지금 난리 났어. 반쯤 눈이 한 30%밖에 안 보여. 둘이 똑같아. 어머, 그치? 자, 32번으로 갈게요. 군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라. 기억번, 지표종은 군집을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개체수가 많아서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다라고 했는데 이 기억에 대한 설명은 지표종이 아니라 우점종이죠. 지표종은 어떤 거야? 지표. 뭔가 알려주는 거야. 오염이 얼마나 일어났다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환경이 어떻게 된다라든가. 맞아요? 환경 또는 오염 정도를 알려주는 종이 지표종입니다. 뭐 맹꽁이라든가 아니면 지의류 이런 애들이 있었지. 니은번에 사바나는 연평균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하고 식물이 서식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발달한다. 사바나가 뭐였어요? 열대 초원이죠. 열대 초원. 열대 초원이니까 일단 초원 강수량이 많지도 않고요. 온도는 어떻다? 굉장히 높다. 맞나요? 그 다음에 디귿번. 한대와 극지방 부근에 형성되어 짧은 기간 동안 이키류와 극히 일부 식물만 자라는 곳은 툰드라이다. 맞아요? 툰드라가 한대 사막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극히 일부 식물만 자란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 이렇게 맞나요? 저기? 맞아요? 네. 33번에 다양한 군집에 대한 설명이다. 군집에 해당하는 거, 옳게 짝지은 거. 연평균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하고 식물이 서식하기 어려운 지역에 발달한다. 여기 어디예요? 사막. 한대와 극지방 부근에 형성되어 짧은 기간 동안 이키류와 극히 일부 식물만 자란다. 툰드라. 강수량이 풍부하고 많은 종류의 목본과 초본 개체군을 포함한다. 여기가 어디예요? 열대우림? 그러면은 기억인가요? 기억이 1번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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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하고 식물이 서식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발달한다. 연평균 강수량이 사막을 매우 적다라고 하고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하네. 사막이라고 하면은 답은 2번이 될 것 같은데 사바나 연평균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하고 식물이 서식하기 어려운 사막으로 바꿔줍시다. 네. 32번에 니은번 보기를 사바나 말고 사막으로 바꿔서 어서 오세요. 니은번은 틀린 보기로 체크하고요.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할게요. 다들 바쁘신가 봐. 뒤에 두 분은 되게 뭔가 힘들게 오셔가지고 둘 다 지금 눈은 뜨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35번 식물 군집에서 높이에 따른 환경 요인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요겁니다. 우리 워크북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번 교목층에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면 O2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고 빛의 세기도 강한 곳일 것이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작은 곳일 테니까 교목층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 CO2와 O2 농도는 교목층에서보다 급격히 증가한다. 아교목하고 관목층 CO2하고 O2 농도 교목층에서보다 급격히 어떻게 됐죠? CO2는 급격히 증가, O2는 급격히 감소 이렇게 됐지?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초본층에서 양수림 묘목이 잘 자란다라고 했는데 초본층이면 빛의 세기가 매우 작죠. 그러니까 양수 묘목이 잘 자라기 어렵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1번이 되겠네. 정답은. 그 다음에 36번에 산불이 난 지역에서 천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천이? 36번에 해당하는 거는 2차 천이. 그럼 2차 천이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개척자라고 하는 애는 누구야? 초본이 되죠. 초본류. 초본류가 개척자로 나타납니다. 자, 일단은 기억번은 틀렸고 니은번에 잎의 평균 두께, 잎의 두께를 물어봤으니까 두께를 물어봤다라는 거는 양엽이 발달한 애인가 또는 음엽이 발달한 애인가 요거 물어보는 거죠.
양협이 발달하는 양수가 될 거고 음협이 발달하는 음수가 될 거고 A하고 B A가 뭐죠? 순서대로 가면 A는 양수 B가 음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께는 A보다 B에서 더 두껍다 그랬는데 A에서 더 두꺼운 거지. 그 다음에 디귿번에 A에서 B 구간 천위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은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다. 맞나요? 자, 처음에 양수가 잘 번성하다가 양수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요게 양수라고 해봐.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될까요? 빛의 세기가 점점점 작아지겠지, 그치? 빛의 세기가 작아지니까 양수 묘목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돼서 점점점 줄어들 거고 반대로 음수 묘목들은 잘 자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잘 자랄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는 호남림이 될 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음수가 더 개체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극상이라고 하는 거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요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 보면은 양수가 크게 발달하고 빛의 세기가 감소하는 중이긴 하지만 빛의 세기가 굉장히 크지?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는 총광합성량 어떨까? 총광합성량 굉장히 많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음수가 점점점 발달하게 되고 하니까 총광합성량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제 에너지량 비교하는 거 할 거예요. 그래서 36번에 기억은 틀렸고 니은 틀렸고 디귿번 맞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떡하니 정말 살려줘 좀. 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40번에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천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빈영양호, 부영양호, 스번, 초원, 관목. A는 양수림, B는 음수림, 극상 이렇게 되죠. 똑같은 거야. 기억번의 습성 천위 과정 맞죠? 니은번의 잎의 평균 두께 또 똑같은 거 물어보네. A보다 B에서 두껍다? A에서 더 두껍다. 위 지역에 산불이 발생된 뒤에 천위가 일어날 때 개척자는 지으르다 라고 했는데 이미 천위가 일어나서 식물 군집이 만들어졌죠. 근데 거기에 산불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2차 천위가 되는 거지. 2차 천위가 되는 거니까 개척자는 초본류가 와야 되죠. 그래서 40번에는 디귿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만 맞네요. 기억만.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45번에 가면 미국에서는 카이바브 고원에 서식하는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하자 사슴의 포식자인 퓨마 사냥을 허가했다. 다음 그래프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퓨마 사슴 개체에서 초원의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퓨마의 수가 감소하면 초원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래프만 보세요. 퓨마 수 감소했더니 초원의 생산량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죠? 1번 틀렸어. 2번 사슴의 배설물이 많으면 초원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사슴의 배설물이 언제 많은데요? 사슴이 많을 때 배설물도 많겠지. 그지? 그랬더니 초원의 생산량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죠? 2번도 틀렸어. 포식자를 제거함으로써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과연 평형이 유지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왜? 사슴의 개체수가 급증했다가 다시 급감해서 팍 떨어졌잖아. 그치? 그 다음에 1920년 이후에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는 원인은 먹이 부족 때문이다. 맞을까요? 자, 사슴이 퓨마를 잡아먹진 않겠지. 사슴은 초원을 풀에 뜯어먹겠죠. 근데 풀의 생산량이 어떻게 됐어? 1920년도 들어서 엄청나게 감소했지. 그러니까 급격히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고요. 5번에 퓨마를 제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슴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 보면 되죠? 결과적으로는 사슴의 개체수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지.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저분 어떻게 하지? 옆에 분 좀 어떻게 해줘봐, 영현아. 옆에 분.
옆에 분, 응? 옆에 분 정신이 없어. 자,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풀 거예요, 같이. 숙제로도 할 거고. 오늘 이제 드디어 진도로 나갑시다.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다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유전족하고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39쪽이고요. 요 내용들 다 우리 통합과학 때 했던 거 거의 그대로 나오고 똑같아. 조금 더 내용이 추가가 되긴 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자, 에너지의 흐름. 태양의 빛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 생태계 내로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는 유기물의 형태로 먹이사슬을 따라서 한 방향을 흐르고,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영양 단계 봤었죠? 영양 단계. 영양 단계가 어떻게 되죠? 가장 기초로 들어가면은 제일 첫 번째가 생산자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는 소비자인데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뭐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뭐 3차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3차 소비자가 그냥 가장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산자한테서 1차 소비자라고 이동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동하죠? 유기물 형태로 이동하지, 그지? 유기물. 생산자가 만들어낸 유기물 형태로. 그 다음에 1차 소비자한테서 2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것도 유기물 형태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2차에서 3차한테도 똑같이 유기물 형태로 이동을 하지. 뭐 좋게 얘기해서 유기물이고 1차 소비자가 생산자 몸을 뜯어먹는 거잖아. 맞지? 풀을 뜯어먹는 거니까 몸을 뜯어먹는 거고, 2차 소비자도 1차 소비자의 몸을 뜯어먹는 거고, 그래서 각각 다 몸을 뜯어먹는 거죠. 막 뜯어먹어. 자, 그러면서 1차 소비자든 2차 소비자든 3차 소비자든 생산자든 전부 다 본인의 어떤 배설물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생산자 같은 경우엔 낙엽이 떨어지거나 썩어서 떨어져 버리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 자, 그런 것들이 다 누구한테 이동하죠? 분해자한테 이동하지. 분해자한테. 1차 소비자의 사체 뭐 이런 거, 2차 소비자의 사체 뭐 이런 거, 3차 소비자의 사체, 생산자의 낙엽 뭐 이런 거, 그지? 자, 뭐 낙엽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사, 썩어서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사체, 얘도 사체 또는 뭐 배설물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 유기물 형태죠. 요걸로 분해자한테 이동을 해. 분해자한테. 그리고 분해자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나 전부 다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지. 호흡을 할 때 가장 많은 형태로 방출되는 게 열에너지로 방출되지. 그죠? 호흡을 하게 되면은 열에너지 형태로 주로 방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으니까 더 졸리지. 이러고 있으니까. 고사가 썩어서 죽는 거. 자, 그래서 생산자도 그렇고 1차 소비자도 2차 소비자도 3차 소비자도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할 거고, 1차 소비자도 같은 방식으로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할 거고, 다 같이 똑같이 써줄게요. 열 에너지, 다 호흡으로 열 에너지. 분해자도 열 에너지. 이렇게 죄다 방출을 하죠.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는 에너지의 이동을 본 거야, 지금. 그지? 자, 근데 생산자한테서 1차 소비자한테로 유기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동하는 거지만, 사실상 요 물질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유기물의 이동도 에너지의 이동이다. 유기물의 이동도 에너지의 이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다른 색깔로 이동을 그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그러면은 에너지가 들어온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서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와? 생산자한테 어디로 들어와? 태양에서 들어오겠지? 태양에서 생산자한테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생산자한테서 유기물 형태로 화학 에너지로 바뀌고 그 화학 에너지가 1차, 2차, 3차 소비자한테도 가면서 분해자한테도 가면서 호흡으로 외부 환경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최초로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태양 에너지 형태로 왔다가 생산자에 의해서 유기물 속에 저장된 유기물 속에 화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생명체들이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로 마지막으로 바뀌어서 그냥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여기 외부 환경으로. 그죠? 그래서 한쪽으로 그냥 계속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열 에너지로 만들어지면서 그냥 주위 환경으로 방출되죠. 방출. 그지? 그래서 에너지는 그냥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 한쪽으로 그냥 가기만 하지. 열 에너지 쪽으로. 그래서 생태계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빛에너지고 태양의 빛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 중에 일부는 각자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쓰이고 일부는 먹이 사슬을 따라서 소비자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된다. 그래서 각 영양 단계에서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는 생물의 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방출된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생산자가 에너지를 100만큼 받았으면 그 받은 100만큼 중에서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살아가는 데 쓰고 호흡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남는 거를 1차 소비자한테 보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살아가는 데 쓰고 호흡하는 데도 쓰고 남는 양이 2차로 이동한다. 2차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점점점 이동하는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될까? 작아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감소하고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에너지는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면서 방출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는 그냥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물질을 한번 써봅시다. 물질은 그냥 핑크색이야. 생산자가 합성한 유기물이 1차 소비자한테 가거나 분해자한테 가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얻은 유기물이 2차한테 가거나 또 분해자한테도 가. 같은 방식으로 2, 3차에 오는 게 뭐 상위로 가거나 분해자한테 가. 그러면은 요 분해자가 뭐 하지? 유기물을 분해하죠.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 거를 땅속에다가 뿌려주면 그거를 그대로 생산자가 다시 흡수해서 광합성하는 데 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이런 형태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물질은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하다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된다? 생산자에게 이동한다. 그래서 물질은 계속해서 생산자한테 다시 갔다가 1차, 2차, 3차 갔다 분해자 갔다가 생산자한테 다시 갔다가 돌고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그지? 그래서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에너지는 그냥 흘러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 두 개는 다르죠. 그래서 뒤에서 물질 순환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시 다룰 거고요. 밑에 생태 피라미드라는 게 있는데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개체 수나 생물량, 그 다음에 에너지 양을 하위 영양 단계로부터 순서대로 쌓아 올린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위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 근데 사람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조금 괴상한 형태가 될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사람은 제외하고 봅시다. 그래서 개체 수도 보면은 생산자가 7.2 곱하기 10의 19제곱, 1차 소비자가 10의 4제곱, 2차 소비자는 10의 제곱, 3차 소비자는 15개체 이 정도로 나타나고
생물량, 거기 보면 생물량의 단위가 그램 퍼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그램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야? 단위 면적당 생물의 질량이야. 그냥 생물의 질량. 그 다음에 에너지 피라미드,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하루 동안 단위 면적당 몇 만큼의 열량이 이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피라미드 위주로 조금 보면은 에너지가 점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작아지는데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작아진 이유는 뭘까요, 묘영아? 저분 어떡하지? 저분 정말 큰일 났는데. 이제 좀 깼어, 영현이는? 좀 깼어? 아니야? 상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전 단계가 뭐 하는데? 살아가는데. 여기서 살아가는데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지? 뭐 호흡을 하는 동안 빠져나가는 에너지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생장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본인이 이제 막 썩었어, 고사, 아니면 뭐 배설 등등등등등으로 에너지가 조금은 빠져나가지. 그래서 전 단계가 살아가는데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상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점점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다. 근데 영양을 섭취했을 때의 효율, 에너지의 효율은요, 에너지의 효율, 상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이라는 걸 계산할 때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 분의 뭐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뭐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전 영양 단계가 갖는 에너지 분의 현재 영양 단계가 갖는 에너지. 요거에 100 곱해서 퍼센티지로 효율을 계산합니다. 이전 영양 단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차 소비자가 갖는 에너지 나누기 그 전 영양 단계니까 생산자가 되겠지? 생산자가 갖는 에너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거 그래프를 가지고 숫자만 가져와서 볼게요. 자, 지금 생산자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28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가 26.8, 그 다음에 그 위가 1.2, 그 다음 그 위가 0.1 이렇게 되어 있어요. 0.1. 그러면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 영양 단계인 280 분의 현재 영양 단계 26.8 곱하기 100 이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26.8분의 1.2 곱하기 100 해서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고 싶다 1.2분의 0.1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에는 역피라미드 구조를 갖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역피라미드라는 거는 그냥 거꾸로 된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은 이렇게 역피라미드 구조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페이지에 에너지 효율 나와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생산과 소비 관련해서 식물군집의 물질의 생산과 소비. 자, 일단은 요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그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 하면서 뭐 광포화점, 보상점 하면서 그래프 그렸던 거 있었지?
그래프 그렸었던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그냥 단순하게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빛의 세기에 따라서 여기 CO2, 이산화탄소 흡수량 또는 방출량 해가지고 양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났고 양지식물, 그 다음에 음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났었지, 그지?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 여기 최고점부터 최하점까지 양지식물에 대해서 요게 총광합성량 이었고,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0일 때의 이산화탄소 이동량 요만큼이 호흡량, 그 다음에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만큼 뺀 양이 순광합성량, 뭐 이렇게 있었죠? 앞에서 요거 했었지, 첫 시간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에너지량을 보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생명체가 살아가는 동안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막 사용을 해가지고 외부 환경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저렇게 빠져나가지, 그지?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총 생산량,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입니다. 거기에서 호흡량만큼을 빼면은 순광합성량 또는 순생산량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체 에너지를 가지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총광합성량 또는 총생산량이라고 한다면 총생산량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일부 요만큼을 우리가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요만큼 호흡량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전부 다 요게 뭐예요? 순생산량. 그러면은 이 순생산량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 쓰는 거야. 살아가는 데 막 쓰는 거야. 뭐 저장하기도 하고, 그지? 어디다가 열매에다가 저장을 하기도 하거나,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기에 생장량부터 먼저 쓸게요. 자, 요만큼을 생장하는 데 써. 요만큼을 생장하는 데. 식물도 살아가는데 점점점 커야 되니까 생장량. 그 다음에 일부는 낙엽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썩어가지고 다 사라지죠, 그죠? 그러면서 없어져.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사량 또는 낙엽량 이렇게 나타내. 그러면은 생장하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사되고 낙엽이 떨어지는 데 사용되고 남는 나머지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먹히는 거예요. 다른 애한테 먹히는 거야. 그 다른 애한테 먹히는 건 누구한테 먹혀? 1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 중에서 생산자의 호흡에 사용되고 남은 유기물의 양이고, 그 다음에 생장량은 순생산량 중에서 고사낙엽량, 피식량을 제외한 나머지만큼이 생장량. 남아있는 양이에요. 남아있는 양. 그 다음에 요 피식량만큼 1차 소비자한테 가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래프 그린 게 생산자의 에너지를 나타낸 거고,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1차 소비자. 그럼 1차 소비자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얻어? 생산자한테서 포식한 만큼 얻겠지. 자, 딱 요만큼을 얻어서 그대로 여기 가져오면 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만큼. 내가 요만큼을 먹었어. 생산자한테서부터 요만큼을 먹은 거야. 그래서 요 전체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1차 소비자가 먹은 양, 섭식량이라고 합니다. 섭식량. 먹었어, 이만큼. 1차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요만큼 먹었어. 뭐 예를 들어서 100만큼 먹힌 거면 100만큼 먹은 거지. 그래서 먹었어. 그럼 먹어놓고 또 뭐 하는 데 써? 본인도 호흡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호흡하는 데 사용해. 요만큼. 호흡을 하는 데 사용했어. 그럼 나머지만큼은 이제 뭐 해? 뭐 하겠어요? 얘도 살아가는 데 쓸 거 아니야. 얘도 생장하지. 그래서 한 요만큼? 뭐랄까? 생장량?
살아가는데 써. 살아가는데 쓰고 또 나머지 얘가 아예 여기 끝에다 써야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게요. 얘도 먹히고 막 먹히겠지, 그지? 얘도 다른 애한테 먹힐 거 아니야. 얘도 이제 피식되는 양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렇게. 얘도 뭐 하는 게 있어? 사체로 버려지는 거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만큼 이제 배설되어서 나가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누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5개로 나눠 놓고 여기서 이제 배설되는 양은 제외고 피식량 요만큼이 또 어디한테로 가? 2차 소비자한테 가겠지? 그럼 2차 소비자한테도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야. 그럼 2차 소비자한테서 나타나는 피식량을 3차 소비자가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죠? 계속해서 반복.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피식 나타냈어요. 그래서 얘네는 둘이 같은 색깔로 그냥 같은 색깔로 해주시고요.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체크만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뭐 3차에서 4차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래서 식물 군집의 생산량, 천이 초기의 단계 군집은 극상에 도달한 군집에 비해서 개체수와 종류는 적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극상에 도달하기 전에는 누가? 요 양엽이 발달한 양지식물, 양수림이 우거지지, 그지? 그러니까 엄청난 순생산량을 갖지만 순생산량이 많지만 극상에 도달하게 되면 총생산량과 호흡량이 균형을 이루면서 순생산량이 굉장히 적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걸 줄 거예요. 그래서 세로축에다가 에너지량, 그 다음에 가로축에다가 시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천이가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극상에 도달했을 때. 천이 완전 초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생산되는 양이 없겠지, 그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막 증가합니다. 막 증가해서 최고조를 찍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요거를 내가 이제 총 생산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순생산량은 어떻게 될까? 순생산량은 이제 호흡량만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생물 개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늘어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듯 하다가 이렇게 여기 너무 높게 그렸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뭐 순생산량 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요만큼의 총 생산량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요만큼의 순생산량을 갖는다. 그러면은 요 위에 그래프하고 밑에 그래프의 차이만큼 요만큼이 호흡량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요거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놓은 거야. 그지? 에너지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총 생산량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이만큼의 순생산량을 갖는다. 그러면 나머지 차이만큼인 이만큼의 호흡량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뒤집어져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얘처럼 나오는 게. 그래서 극상에 도달한 군집은 총 생산량과 호흡량이 균형을 이루면서 순생산량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천이 초기에는 개체수 종류 뭐 이런 게 적지만 순생산량이 굉장히 많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래서 밑에 개념 확인 문제로 들어가서요. 생태계에서 화학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따라서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한다. 맞죠? 그 다음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되지만 감소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유기물의 생산한 총량을 가지고 총 광합성량 또는 총 생산량 이러면 되죠. 총 생산량. 순 생산량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이다. 자, 오른쪽에 에너지 피라미드 보고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써보래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전 영양 단계 280분의 현 영양 단계 35, 280분의 35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80분의 35니까 얼마죠? 8분의 1인가? 아니지. 8분의 1 맞잖아. 8분의 1 맞잖아. 12.5%네? 그죠? 그 다음에 6번 식물군집의 물질 생산량과 소비량인 것이다. 자, 총 생산량이고요. A를 뭐라고 하면 돼요? 호흡량. B는 순생산량. B는 순생산량. 그 다음에 C가 생장량 이렇게 되겠죠? 생장량. 생장량. 그래서 A에서 C에 알맞은 말을 적으면 A는 소비량, B는 생산량, C는 생장량. 소비자에게 이용될 수 있는 에너지가 포함된 물질량. 소비자에게 이용될 수 있는 에너지는 피식량이죠. 피식량이 포함된 거니까 B를 쓰면 되겠죠. B. 그래서 물질의 생산 관련돼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주거나 아니면은 시간에 따라서 천이 시작하고 극상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의 변동 그냥 각각의 단계에서 요 부분 에너지가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이렇게 90도 회전해가지고 돌려놓은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어려울 건 없고. 그래서 요것과 관련 문제만 좀 볼게요. 50페이지로 가서 6번에도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해서 가는 어떤 생태계에서 생산자의 총 생산량 중에 각 과정으로 소비된 비율을 나는 이 생태계의 1차 소비자의 식량 중 각 과정으로 소비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섭식량이 곧 뭐다? 생산자의 피식량과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생산자의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의 6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생산자의 순생산량 호흡량을 제외한 나머지 60%죠? 총 생산량 100이라고 잡았을 때 60%니까 기억법 맞고 그 다음에 생산자의 총 생산량에서 3%가 2차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2차 소비자로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한번 보면은 총 생산량 중에 생산자의 총 생산량 중에서 얼마만큼이 피식된데 거기에 비율로 보면 15%죠. 15%. 그 15% 중에서 1차 소비자의 피식 사체량이 얼마야? 피식량이 20%네요. 20% 피식량만 20%죠. 15%의 20%만큼 전달이 되는 거네. 그러면 몇 퍼센트? 15%의 20%니까 15%의 5분의 1이잖아. 3% 맞죠? 그지? 15%의 15%의 20%요. 100이고요. 중에 15고요. 15의 20%요. 그러니까 3% 맞죠? 전체 에너지의 3%. 니은번 맞습니다. 이 생태계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생산자의 호흡량보다 크다. 자, 퍼센티지만 보고 45%니까 1차 소비자가 호흡 많이 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죠. 전체 에너지 양이 다르잖아. 그지? 생산자는 호흡량이 40%라고 했을 때 실제로 40만큼 호흡을 한다 그러면 1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15만큼 넘어온 거에 15에 대해서 45%. 15에 45%. 15 곱하기 100분의 45만 호흡에 사용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호흡량보다 많은 거죠. 그 다음에 7번. 어떤 식물 구성에는 생장량과 순생산량 중에 하나다. 생장량과 생산량 중에 하나래. 생장량이 생산량이 많아. 생산량이 더 많은데 순생산량에 생산량이 있으니까 그럼 생장량 그래프가 좀 더 큰 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생산량 그래프, 니은이 생장 그래프, 낙엽량은 기억에 들어간다. 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낙엽량은 순생산량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기억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번 맞고 3번 T1일 때 생산자의 호흡량은 어떻게 전했어요? 호흡량 총 생산량에서 순생산량만큼 뺀 차이지. 그러면 A만큼인가요? B만큼인가요? A만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기물량은 니은이 아까 생장량이었지. 생장 아니라 누가 넘어가는 거? 피식량이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기억에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B라고 하는 거 안에 피식량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로 형태로 비율을 나타낸 거면 얘는 세로 형태로 비율을 나타낸 거야. 그냥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밖에 없어요. 8번도 어떤 식물 생산량과 호흡량을 나타낸 것이다. 당연히 총량이 A가 되겠고 호흡량이 B가 되겠죠.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어. 양수림 출현과 음수림 출현이 있습니다. 기억번에 A는 총 생산량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1에서 이 식물 군집은 극상이라고 했는데 극상은 음수림 출현이 있겠죠?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에 구간 2에서 순생산량 B는 시간에 따라 증가라고 생산량분의 B가 호흡량이야. 그지? 호흡량이잖아. 순생산량분의 B. 이건 뭘까요? 순생산량분의 B. 생산량분의 B. B 호흡량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 순생산량하고 호흡량을 더하면 요거 더하면 총 생산량이고. 자, 요거의 값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고 있어? 자, 그래프 그대로 보면 돼. 순생산량은 호흡량 그래프하고 총광합 총생산량 차이잖아. 순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지. 근데 반대로 호흡량은 아주 조금 증가하고 있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생산량분의 호흡량 값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디귿번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여기까지 잘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곱창 먹으러 가서 둘이서 12만 원어치 먹은 적 있어요. 곱창.
아니야, 거기 되게 많았어. 잠실에 저기 별미곱창이라고 거기 맛있더라고. 나는 곱창을 안 먹어. 곱창을 안 먹을 수 있네. 아, 손절이다 진짜. 곱창 먹어야지. 곱창이 얼마나 맛있는데. 거기다 볶음밥까지 먹어봐. 얼마나 맛있다고. 맛있어요. 닭발. 아우 징그럽게 생겼어. 곱창 집중이. 그게 낫지. 아닌가? 둘 다 별로죠, 둘 다. 아, 둘 다 안 먹어? 네. 생각. 곱창은 먹어보면 그런 말 안 나와. 저는 식감이 싫어요. 야채부터 시작해. 당연하지. 나 그거. 으로 갑시다. 저희 두 분은 언제 깨어날까? 자, 41쪽의 물질 순환에서 탄소 순환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탄소 순환은 이제 통합과학 때도 한번 나왔었죠. 대기나 물 속의 탄소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체 내로 유입되고 생물의 호흡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좀 생물 위주로 보는 거니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부터 가정 한번 봅시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자, 요게 어디로 들어가기도 해요? 생산자한테 들어가기도 하지. 생산자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이 될 거예요. 광합성을 하니까. 근데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 물 속에 어떤 형태로 있어? HCO3- 탄소 이온이나 CO3- 탄산 이온 이런 형태로 하죠. 그죠? 그래서 생산자한테 유기물로 만들어지거나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는 대기나 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유기물은 뭐 앞에서 그려도 뭐 1차 소비자한테 가거나 2차한테 가거나 3차 소비자한테 가고 뭐 이런 내용 이런 일들이 분해자가 다시 무기 환경으로 내뿜어 주는 거지. 그게 뭐 물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기 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기물은 먹이 사슬을 따라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호흡을 통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나 물속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가지 않고 어디에 갈 수도 있어. 그대로 그냥 어디에 땅 속에 묻혀버려서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 살짝 이렇게 탁탁 이렇게 1차, 2차, 3차 소비자가 죽어서 사체가 그대로 땅속에 묻혀가지고 화석연료로 들어가기도 하죠. 화석연료. 그치? 그래서 이 화석연료를 다시 또 사용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형태로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화살표 연결되어 있는 건 다 그냥 뭐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중에 이산화탄소로. 호흡을 하면서 이런 형태로 다 보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생물의 사체는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되고 이런 화석연료가 연소되어서 이산화탄소로 대중으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물 속에 있는 형태가 물 속에 칼슘 이온, 뭐 CaE+ 이런 거 만나게 되면은 CaC 을 일으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돌고 다시 들어와서 돌고 계속 돌고. 자, 그래서 뭐 거기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뭐 식물이나 동물한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녹아 들어가서 바닷속에서도 광합성을 통해서 뭐 흡수됐다가 방출됐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녹아 있는 칼슘 이온들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퇴적이 돼서 석회암의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이 화석연료가 돼서 화석연료가 다시 연소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나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하는 형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질소 순환. 질소 순환이 조금 중요하게 나와요. 질소는 N2 형태로 삼중결합을 하고 있지요.
기억나시죠? 삼중 결합을 하고 있어요. 결합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N2 형태의 질소는 그대로 흡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 등에 의해서 고정되어 식물에 흡수된 후에 단백질이나 핵산 등으로 합성되고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된 후에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 대기 중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이제 질소 순환과 관련돼서는 용어를 몇 개만 정리를 해봅시다. 질소 동화, 질소 고정부터. 질소 고정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질소라고 하는 공기 중에 있는 N2 형태, 요거를 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는 거, 요걸 가지고 질소 고정이라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N2가 질소 고정 작용을 거치면 뭐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이 되거나 암모늄 이온 되거나 아니면은 NO3 마이너스와 같은 질산 이온,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온 형태가 되게 되면 생명체한테 많이 있는 물에 잘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흡수가 잘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질소 동화 작용. 질소 동화 작용은 흡수한 질소를 이용해서 뭐 단백질이라든가 아니면 핵산 등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 질소 동화 작용. 몸속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일부가 된다는 거지.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질소 고정 작용에 어떤 작용이 있고, 뭐 어떤 작용이 있고, 이런 것들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토양 속에 있는 질소 고정 세균 뿌리혹 박테리아 또는 아조토박터 박테리아 등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 형태로 바뀌는 거, 요걸 가지고 이제 질소 아니면 그래서 공중방전이 돼서 질산이온으로 고정이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질소 고정작용이라고 한다. 암모늄이나 질산이온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질산화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질소가 이렇게 암모늄 형태로, 암모늄 이온 형태로 됐을 때 질산이온 형태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질산화작용. NH4 플러스 형태로 암모늄 이온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이 NO3 마이너스와 같은 질산 이온이 되는 과정을 가지고 질산화 작용. 질소가 산화되는 작용이다. 산소와 결합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이때 이게 질산화 세균.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질산화 세균에서 아질산균, 질산균 이렇게 있는데, 아질산균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과정이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NH4 플러스가 NO가 됐다가 NO3가 됐다가 이렇게. 그래서 NH4 플러스를 NO3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게 질산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2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게 아질산균, 질산균, 질산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름이거든. NO3 마이너스가 질산이온이고 NO2 마이너스가 아질산이온이에요. 그래서 아질산 만들어주는 균이고 질산이온 만들어주는 애가 질산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소 동화 작용은 뿌리를 통해서 토양 속의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흡수한 다음에 단백질 핵산과 같은 질소 화합물을 합성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 요걸 가지고 유기물 합성하는 걸 질소 동화 과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분해자가 다시 이제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질소 화합물을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해서 토양으로 다시 내보내주고, 토양으로 들어온 암모늄 이온을 가지고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다시 공기 중으로 N2 형태로 나가는 것. 요걸 가지고 탈질산화 작용.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잘 나와 있죠. 공기 중에서 공중방전에 의하거나 아니면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조터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되고, 질소 고정이 된 게 그대로 흡수되거나 아니면 이제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이 되고 질산이온 형태로 흡수가 됐다가 생물 내에서 돌고 그다음 질산이온 형태가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다시 공기 중으로 N2로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질소의 순환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정리했던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죠. 또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에너지는 그냥 빠져나가고 마는데 물질은 계속해서 돌고 순환을 한다. 자, 뒤로 가보시면은 생태계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생태계 평형.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군집의 종류나 개체 수, 그리고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의 수가 많고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그래서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거는 먹이 사슬이 얽혀 있는 걸 얘기하죠. 뒤에서 나오는 요 내용도 같이 나오죠. 생물의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그물이 더 얽혀 있고, 그래서 생태계의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생태계의 생물 종 다양성이 낮아서 그물처럼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일한 사슬로, 뭐 생산자가 있는데 생산자고 바로 위에 1차 소비자도 한 종류밖에 없고, 1차 소비자 위에 2차 소비자도 한 종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뭐 그 위에도 하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에 변동이 생겼을 때, 1차 소비자 개체수에 변동이 생겼을 때 직접적으로 2차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큰 타격을 받겠지. 그죠? 왜냐하면 1차 소비자에 의해서 생산자의 개체수가 유지가 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유지가 되는 건데, 1차 소비자의 변동이 크게 왔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갑자기 막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생산자의 개체수는 급감할 거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급증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다시 1차 소비자가 급감하게 될 거고, 뭐 계속해서 변동이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종다양성이 높으면 생산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1, 생산자 2, 뭐 생산자 3 이렇게 있고, 1차 소비자도 1차 소비자 하나, 1차 소비자 둘, 뭐 1차 소비자 셋, 1차 소비자 넷, 그리고 2차 소비자도 하나, 뭐 2차도 둘, 셋 이렇게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생산자하고 1차 소비자 뭐 관계가, 먹이 사슬 관계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얽혀 있다면, 이렇게 막 얽혀 있다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먹이가 있죠. 대체할 수 있는 먹이가. 그러니까 2차 소비자들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지. 그지? 그래서 생물종의 수가 많고 먹이 그물이 더 복잡할수록 평형이 잘 유지가 되는데, 이런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시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그래프 나와 있는 거는, 그림 피라미드 나와 있는 거는 평형 상태고, 이 평형 상태에서 조건을 하나 걸어준 거야.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라고.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는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 개체수가 증가할 거고,
1차 소비자에게 잡혀 먹히는 생산자의 개체수는 또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 이후의 변동을 보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1차 소비자와 먹이 관계가 얽혀 있는 그리고 2차 소비자 개체수가 변하겠죠. 생산자는 개체수가 감소할 것이고 2차 소비자는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2차 소비자의 증가가 원인이 되어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할 건데 1차 소비자의 감소가 또 두 가지가 다 원인이 돼서 생산자가 감소하니까 먹이가 부족해서 감소하고 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늘어나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1차 소비자의 감소로 2차 소비자가 또다시 감소하게 될 거고 반대로 생산자는 증가하게 되겠지.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또 보게 되면 생산자가 감소하고 가운데 그림 생산자가 감소하고 2차 소비자가 증가한 다음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다시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생산자는 증가하고 2차 소비자는 감소하면서 원래 평형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인간의 활동이나 인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형을 회복할 수 있는 한계치로 평형이 깨져버리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겠죠. 대표적인 게 홍수나 산불 등의 자연재해라든가 사람의 개발활동, 먹이사슬의 변화 등에 의해서 자기조절 능력의 한계를 넘으면 파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개발활동, 뭐가 있어? 사람의 개발활동. 아니면은 도로나 지에 단편화를 시키거나 그죠? 도시 건설로 서식지가 아예 파괴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 그 다음에 공장에서 아니면은 생활하수 기름 유출 이런 등등등등이 원인이 돼서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 있죠. 그지? 그러면은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었을 때 어느 종의 변동이 생긴다. 뭐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멸종하든가 1차 소비자가 멸종하게 된다라든가 하는 그런 변동이 생겼을 때 평형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여기다 뭐 추가로 더 넣으면은 외래종이 유입이 되었을 때 뭐 무분별한 남에게 불법 획을 했을 때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생태계 평형이 파괴돼서 원래 형태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또 뒤에서 다 할 거예요. 생물 다양성 보존과 관련해서. 정말 통하고 똑같죠? 내용이. 그래서 밑에 1번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생태계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먹이사슬을 따라서 이동하는 형태는 유기물 형태죠. 그러니까 X.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와 물질은 모두 생물과 비생물 환경 사이를 순환한다. 에너지와 물질은 둘 다 순환이 아니었죠. 물질만 순환이고 에너지는 흐름이다 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은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잘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때 일어나는 평형의 회복 과정.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생산자 감소하고 2차 소비자가 증가하는 그래프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가 증가하고 생산자가 감소하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하는 그래프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2차 소비자와 생산자 각각 감소 증가하는 C 그래프 이렇게 되겠지. B, A, C.
지금 이거는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했을 때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생산자의 개체수가 감소했다면 어떤 영양 단계의 생물에 변동이 생긴 것인가 라고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살펴보면서 포식자가 늘어나면 피식자는 감소하고, 그지? 피식자가 감소하면 포식자도 감소하고, 피식자가 늘어나면 포식자 증가하고, 그러니까 포식과 피식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뒤로 쭉 넘어가서 13번 갈게요. 45쪽에. 생태계에서 질소가 순환하는 과정. 지금 뭐 여러 과정이 나와 있는데 대기 중에 N2가 기억 NH4 플러스로 됩니다. 질소 고정. 그 다음에 NH4 플러스 형태가 NO3 마이너스가 됩니다. 질산화 작용.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가 다시 대기 중에 N2로 됐으니까 탈질산화라고 하죠.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옆에 16번. 질소의 전환 과정, 가는 NH4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질산화 작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질산화 작용. 그 다음에 나는 N2가 NH4 플러스가 됐으니까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질소 고정. 다는 NO3 마이너스가 N2로 다시 됐어. 그러면 탈질산화 작용. 기억번의 가 과정은 콩과에 의해 일어난다. 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질소 고정이죠. 콩과 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나의 NH4 플러스는 식물의 뿌리를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됐잖아. 이온 형태니까. 그래서 니은 맞는데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읍시다. 암모늄 이온 형태로 뿌리에 흡수가 되는데 뿌리에 흡수되면서 NO3- 형태로 전환되어 흡수됩니다. 뿌리에 흡수될 때 NH4 플러스 형태로 흡수는 되지만 흡수되면서 NO3- 형태로 다시 질산화 작용이 일어난다. 디귿번에 가, 나, 다 모두 세균이 관여한다. 가는 질산화 세균, 그지? 가는 질산화 세균. 나는 뿌리옥 박테리아도 세균이죠. 박테리아 세균. 다는 탈질산화 세균. 그냥 그 과정의 이름만 세균 붙여주면 되지. 질산화 작용, 질산화 세균. 질소 고정 작용, 암모늄 이온 만드는 거, 요거는 뿌리옥 박테리아. 그 다음에 탈질산화 작용, 탈질산화 세균. 그러니까 세균이 모두 다 관여하는 거 맞죠? 니은 디귿. 그 다음에 17번에 학생들의 설명. 생태계의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맞죠?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하는 자가 조절 능력이 있다. 자가 능력이 있죠.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큰 변화가 생기면 회복이 안 되고, 생물 종의 수가 적고 먹이 구물이 단순할수록 평형이 잘 유지된다라는 말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6번으로 가봅시다. 탄소가 하는 과정. 생물 A, B, C가 있고 생물 D가 있고요. 뭐 석탄, 석유도 있고 사체 배설물도 있습니다. 자, 생물 A만 유일하게 이산화탄소가 주고받고 기억 니은이 있고요. 생물 B나 C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이동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어떤 생물한테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 생산자라는 거 알겠죠? 들어오는 거 광합성, 나가는 거 호흡. 그러니까 생물 A는 생산자고요. B하고 C는 소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과정이 생물의 호흡이 될 거고 기억 과정이 광합성 과정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석탄, 석유가 리을 과정으로 이산화탄소로 나간다. 리을 과정은 뭐 연소 과정 이렇게 되겠죠. 기억 과정이 일어나려면 태양의 빛에너지 필요하다. 광합성이니까 빛에너지 필요한 거 맞죠?
3번에 니은과 디귿 과정을 통해서 유기물이 합성된다라고 했는데 세포 호흡이잖아. 호흡이니까 유기물이 분해된다라고 해야죠. 리얼 과정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킨다. 맞고 D는 뭐죠? 사체나 배설물을 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다시 내보내는 거니까 사체 배설물,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분해자가 되겠네요. D는. 그래서 정답은 3번에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번. 그림 가는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어떤 생태계고 나는 가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에 평형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또 1차 소비자 증가네. 그대로 또 이거 써보자.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생산자 감소, 2차 소비자 증가. 그러면 기억 그래프인가요? 기억? 그지? 그 다음에 생산자 감소하고 2차 소비자 증가하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하는 거. 뭐가 돼야 되죠? 순서가 바뀌었나?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니까 니은이 제일 먼저가 돼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니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자 감소, 2차 소비자 증가,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감소 이런 거니까 디귿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죠? 아니에요? 기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되나? 니은 기억 디귿? 니은 기억 디귿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생태계 평형 회복은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맞고요. 가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하면 니은 기억 디귿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 정답은 3번. 자, 또 넘어가서 10번. 51페이지 10번. 생태계에서 이뤄지는 질소 순환 과정의 나타낸 것이고요. 지역의 천위 과정을 나타낸 거다. 2의 우점종 과 식물이다. 자, 그럼 가 과정 NO3-가 N2 되는 거니까 탈질산화. 그 다음에 나는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 되는 거니까 질산화 과정. 그 다음에 다는 N2가 NH4 플러스 되는 거니까 콩과 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일어나는 질소 고정 과정. 이렇게 하면 되죠. 기억번에 가는 탈질산화, 나는 맞고. 그 다음에 2의 우점종이 콩과 식물이었죠. 콩과 식물과 공생하는 세균은 다과정에 관한다. 맞나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뿌리에 산다 그랬잖아. 그러면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식물의 뿌리에 살면서 서로 뭐 얘한테 뭐 공급해주고 암모늄 이온 공급해주고, 그치? 그 다음에 뿌리는 박테리아한테 유기물과 서식지를 제공해 주겠지, 그치?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생하는 관계예요. 뿌리옥 박테리아랑 콩과 식물은. 그래서 다과정에 관여한다. 맞고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2에서 4로 갈수록 약해진다. 초본에서 관목에서 교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높이가 우리 그때 순서대로 하면은 제일 높은 데가 교목, 그 다음이 아교목, 그죠? 그 다음이 그 다음이 표면, 지중, 소개 이렇게 됐잖아.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 지표, 지중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감소하지. 그래서 교목하고 아교목은 엄청나게 크면서 광합 성량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관목이나 초본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작다. 그 다음에 관목하고 초보는 둘 다 2m 이내지만 둘을 구분하는 한 가지 뭐였죠?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거? 목질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단단한 줄기가 있는 게 아니다. 목질이 있는 게 아니고 얘는 목질이 있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10번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 이제 좀 살아나셨어요? 안정된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흐름이다. 숫자와 알파벳은 모두 에너지 양의 상대값이고요. 기억과 니은은 생물 요인이다. 뭐 그러면은 일단은 니은 자체는 나왔죠. 니은은 뭔가요? 니은은 생산 분해자가 광합성하진 않죠. 생산자. 왜? 태양에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A는 A가 아니라 니은이 생산자. 그 다음에 기억은 소비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5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화살표 잘 연결해서 에너지 잘 따져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뭔지 몰라. 태양에서 A만큼 옵니다. A만큼 생산자한테 오고요. 생산자는 8만큼을 외부로 방출하고 7만큼을 사체 배설물로 내보냅니다. 그 다음 B만큼 소비자한테 주고요. 이 소비자는 외부 환경으로 2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또 사체 배설물로 보내고 그럼 사체 배설물로 모인 에너지가 총 9인데 그 중에서 10만큼이 나가고요. 1만큼이 다시 들어와서 분해자가 C만큼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총량을 잘 살펴보면 되겠네. 자, 일단은 요거 사체 배설물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11이지? 아니지. 얼마야? 10이지. 나가는 것도 10이지. 그러면은 얘도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아야 되죠? 들어오는 거 10이죠? 나가는 건 1이니까 C는 얼마? 9. 그 다음 요 소비자 나가는 것만 어디요? 아, 네. 나가는 게 얼마? 5죠? 그럼 들어오는 것도 5. 들어오는 게 1이라고? 그러면은 생산자 들어오는 거 얼마? A. 나가는 거는 합쳐서 20. A가 20.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4. 35가 아니라 34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의 에너지 효율. 자, 기억의 에너지 효율은 20%다라고 했어요. 기억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에너지 효율 어떻게 했지?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의 현재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러면은 전 단계 생산자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 받은 양 생각하면 돼. 받은 양. 생산자는 에너지 얼마 받았어요? 20. 소비자는 5 받았어요. 20분의 5입니다. 25%.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20%가 아니라 25% 니은은 생산자이다. 디귿번 맞는 보기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8번. 아까 안 했지? 18번. 식물군집의 시간에 따른 총생산량과 순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총생산량과 순생산량 중에 하나다. 기억이 총, 니은이 순 이렇게 되겠죠. 낙엽의 유기물량. 낙엽의 유기물량은 기억과 니은에 모두 포함된다. 맞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시. 자, 쫙.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기예요? 자, 총이에요.
그 다음에 요만큼을 호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돼? 순. 그럼 순 중에서 일부를 순 중에서 일부를 피, 나머지 일부를 뭐? 낙엽, 호사량 이렇게 쓰면 되나요? 뭐야 지금 뭘 물어봤어? 유기물량, 낙엽의 유기물 포함되는 고기도 포함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억번 니은번의 A의 호흡량은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적다. 지금 총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그러면 구간 1에서 호흡량이라 했으니까 호흡량은 총 빼기 순이지. 그럼 구간 1에서는 요만큼이죠. 구간 2에서는 요만큼이고 구간 2에서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맞네요. 디귿번 구간 2에서 초식 동물의 호흡량은 니은보다 많다. 구간 2에서 요만큼이 뭐지? 순이지 순. 순 중에서 아주 일부만큼이 피죠. 피식량. 그 피식량 중에서 또 일부가 호흡량이죠. 1차 소비자의. 그러니까 니은보다 많을 수가 없죠. 맞아요? 왜냐하면 니은의 일부가 1차 소비자한테 가는데 그 1차 소비자한테 가는 섭식량 중에서 일부가 호흡량이니까. 그지? 그래서 아까 전에 할 때도 뭐 15%에 20%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디귿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생물 다양성과 보전이 남았네요. 예? 오늘 다양성만 합시다. 다양성 보전은 뒤에서 하고 다양성만 합시다. 그래요? 5분만 쉽시다. 5분만. 왜 나가긴 왜 나가? 나가고 싶어? 오늘 못 나가. 재원아 너 오늘 집에 못 가. 못 나가. 찐이에요? 응. 나에게 실감을 보내지도 않고 숙제도 확인도 안 해주고. 나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줬어. 블랙리스트 시켰다 이제. 사진? 네. 오늘 행복하게 남아요. 자, 55쪽으로 가서 생물 다양성 3가지 의미만 볼게요. 생물 다양성은요,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셋을 다 포함하는 말이고요. 유전적 다양성은 한 개체군 내에 하는 유전자의 다양한 정도다. 그래서 자,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 같은 생물종의 집단이었죠. 같은 생물종의 집단에서 다양한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군은 다양성이 낮은 개체군에 비해서 급격한 환경 변화나 감염에 의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응하여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 유전적 다양성의 원인,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형질 또는 뭐 그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새롭게 생기는 거지.
그죠? 그거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방사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거의 원인은 또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못했죠. 방사선 맞거나 화학 물질에 노출되거나, 그래서 기존에 없던 형질, 유전자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완전히 유전자의 풀, 유전자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전자의 풀이 조금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성생식. 유성생식은 앞에서 다 나왔죠? 암수의 생식세포 수정을 통해서 개체가 탄생할 때, 이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되는 거. 그래서 돌연변이랑 유성생식이랑 큰 차이점이라면, 기존에 없던 게 새롭게 생기는 게 돌연변이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조합이 다양하게 바뀌는 걸 유성생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유성생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어차피 유전도 할 거니까, 생식세포 형성 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가 염색체의 배열, 감수 1분열 중기에 이가 염색체가 적도판에 배열이 되죠. 그때 배열되는 조합이 다양하지.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뭐 예를 들어서 상동 염색체가 n쌍 있으면 2의 n제곱까지만큼의 배열이 만들어진다. 이거 했었죠? 그때. 그래서 사람은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2의 23제곱까지만큼의 조합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가 염색체 형성 시에 서로 이제 교차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염색체가 꼬이면서 상동 염색체 간에 유전자의 배열이 이렇게 꼬이면서 원래는 왼쪽 편에 있던 유전자인데 오른쪽 편으로 이동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생긴 애 하나랑 뭐 파란색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교차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일부분이 꼬여지게 되면서 이렇게 원래는 하얀색이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이 오고, 반대편에는 파란색이 있어야 되는데 하얀색이 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염색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 교차.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식세포의 무작위 수정.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돼서 형제 자매들이 태어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돌연변이하고 유성생식.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군은 다양성이 낮은 개체군에 비해서 급격한 환경 변화나 감염에 의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응하여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말 그대로 가능성이죠. 뭐 이렇게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환경 변화에 좀 더 적합한 애가 있을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지? 그래서 살아남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 다양성. 한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인데, 이 종 다양성은 생물 종의 다양함만 뿐만 아니라 종의 수에도 민감하고, 종의 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종의 균등하게 존재하는가, 요거까지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태계에서 생물이 서식하는 종의 다양한 정도인데 개체 수가 많을수록,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다양성이 높다. 그래서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종다양성 비교하는 그림이 있죠. 가나다 세 군데가 있는데 가나다 세 군데 모두 다 나무가 20그루씩 있습니다. 각각 A, B, C, D 네 종이 있고요. 근데 가와 나에서는 네 종 20그루, 근데 다에서는 두 종만 20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종의 수가 가하고 나하고가 다보다는 많죠. 네 종류가 있고 다는 두 종류만 있으니까. 근데 가 지역이 가장 균등하게 뭐 5개체 보이고 4개체 보이고 5개체 보이고 4개체 보이고 이렇게 가장 균등하게 있는 게 가기 때문에 종다양성은 가에서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의 수와 분포 비율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많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균등하게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사막, 초원, 산림, 습지, 호수, 강, 바다, 농경지 등의 다양한 생태계가 있다. 그래서 생태계에 따라서 서식하는 생물종이 다르기 때문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환경이 다양할수록이 되겠죠. 환경이 다양할수록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이 많을 테니까 유전적 다양성도 높겠죠. 그지? 그래서 두 생태계가 인접한 지역, 예를 들면 갯벌은 두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다 이용하는 생물종이 서식하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 갯벌은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인데 빠져나가면 육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생태계가 인접한 지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생물 다양성의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까지만 합시다. 뭐 여기 요 앞에 것만 하고 여기 뒤에 끊으면 이상하잖아. 그치? 안 괜찮은데? 네? 네? 자, 생태계 평형 유지.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어떤 한 종이 사라져도 다른 종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 이거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이 높으면 평형이 유지가 잘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물 자원이 다양해진다라는 거.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모든,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생물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주 재료, 의약품 원료, 관광과 휴식, 심지어는 유전자까지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 자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식주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의복 재료, 그 다음에 주택의 재료, 그 다음에 의약품 원료는 다 좀 외워둡시다. 푸른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 항생제의 원료, 그 다음에 버드나무 껍질로부터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진통 해열제, 뭐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진통 해열제의 성분, 팔각회향, 팔각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 되게 이렇게 향신료로 중국에서 많이 쓰는데 기생충 치료제, 그 다음에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항암제의 원료를 얻어낸다. 그 다음에 뭐 관광과 휴식, 뭐 국립공원이라든가 생태공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와 같은 이런 유전자들도 생명공학 기술 GMO를 이용해서 새로운 농작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 빠르게 정리를 해봅시다. 이건 왜 여기 들어가 있니?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어머?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 들어갈 거 어디 갔지? 헐. 아니 다음 장의 거는 잘 들어갔는데 왜 앞장 거 왜 이게 들어갔지? 어머? 어쩔 수 없지 뭐.
다양성과 보전은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양성과 보전을 하면서 앞에 있는 유전 부분을 프린트로 다시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 부분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뭐 31개에다가 20개니까 금방 다 하시겠죠? 그렇게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으로도 또 나가봅시다. 똑같이 20문제씩 자, 20문제씩 누적으로 풀으시면 돼요. 20문제씩 챕터별로 우리 이제 3챕터까지 했죠? 그러니까 1챕터는 21번부터 40번부터는 21번부터 40번까지 3챕터는 1번부터 20번까지 네? 챕터가 1, 2, 3이 있어요. 3까지 풀어요? 20문제씩 20문제씩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돼서 1챕터 40번까지 2챕터 40번까지 3챕터 20번까지